네, 목성과 혜성의 대충돌 최대의 우주쇼는 오늘도 두 차례나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저녁 7시 21분에 있은 9차 충돌이 또다시 우리나라에서 관측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전화가 지금 방송국으로 걸려오고 있습니다. 일반 망원경으로도 전국 어디서나 이번 9차 충돌이 잡혔다는 그런 승리의 전화입니다. 1994년 7월 전 세계 천문학자들은 슈메이커 레비9 혜성이 목성에 충돌하는 것을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이 사건은 보는 것만으로도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사건은 연구조차 생각하지 못하였으며 이전에도 목격된 적도 없었으니까 말이죠. 이 충격적인 폭발은 너무나도 강력했습니다. 이 폭발은 원자폭탄 3억 개에 해당하는 엄청난 위력이었습니다. 총 21개로 쪼개진 혜성의 파편들은 6일 동안 목성대기에 떨어졌습니다. 그 충격은 목성대기에서 3,000km 높이까지 거대한 물질 기둥을 만들었으며 구름 꼭대기에서 성층권까지 거대한 잔해 기둥이 생성되었죠. 목성의 엄청난 중력을 고려한다면 이것은 정말 인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성의 대기 온도를 섭씨 3만 도에 달하는 온도까지 가열시켰습니다. 충돌 당시 혜성은 시속 21만 6,000km의 엄청난 속도로 이동하고 있었고 가장 큰 조각은 직경 2km에 달하였습니다. 그 충격은 몇 달 동안 거대한 구름을 일으켰으며 목성대기의 대적전보다도 더 두드러진 흉터를 남기게 되었죠. 슈메이커 레비9과 같은 이 정도의 대규모 충돌은 완전히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우리 태양계는 혜성과 소행성의 충돌에 대한 증거로 가득 차 있죠. 달에서 보이는 운석 구덩이는 아직도 선명한 충돌 자국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6,600만 년 전 백악기 말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였고 비조류 공룡들이 갑자기 대량 멸종된 사건을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한 것이라 추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거대한 충돌 이벤트를 실제로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994년 혜성이 행성에 충돌하는 목성 충돌 사건을 실제로 목격하였죠. 만약 이 혜성의 작은 한 조각이라도 지구에 충돌했다면 지구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우주에서 목격된 가장 큰 행성 폭발 사건인 슈메이커 레비9 목성 충돌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94년 5월) 전 세계의 망원경들은 모두 목성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목성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는 한 혜성 때문이었죠. 그 혜성의 이름은 바로 슈메이커 레비9 혜성이었습니다. 이 혜성의 발견은 1993년 3월 24일 슈메이커 부부와 데이비드 레비가 캘리포니아의 팔로마 천문대에서 슈미트 망원경을 사용하여 근지 9,000채를 찾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중 정말로 우연찮게 혜성을 촬영하며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처음 찍힌 혜성 사진 한 장으로도 혜성이 평범한 혜성이 아님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혜성의 핵은 여러 개가 존재했으며 혜성이 목성으로부터 겨우 4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혜성의 움직임을 관찰한 결과 혜성과 목성이 가까워 보이는 것이 그저 바라보는 각도의 문제가 아니라 혜성이 실제로 목성과 가깝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과 슈메이커 레비9 혜성은 핵이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것은 목성의 강한 중력으로 인해 21개의 조각으로 부서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구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죠. 슈메이커 레비9 혜성은 1992년 7월 7일 목성으로부터 4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을 지났는데 이 거리는 목성의 위성 중 가장 목성과 가까운 메티스보다 안쪽이었고 목성의 로슈안계 내부였습니다. 이로 인해 혜성은 목성의 기조력에 의해 여러 조각으로 분해된 것이었습니다. 원래 지름이 5km 이상이던 슈메이커 레비9 혜성은 목성의 조성력에 의해 지름 1km에서 2km 소혜성들로 분해된 채 차례차례 목성을 향해 돌진하였습니다. 이미 목성의 중력에 잡혀 종말을 향해 내닫는 이 소혜성들의 운명은 불을 보듯 뻔하였지만 이 혜성이 지구에 있는 과학자들에게 제공하는 태양계의 신비로운 장관은 우리가 목성에 대해 알고 있는 단편적 지식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 혜성의 조각들은 각각 알파벳을 따서 A 조각부터 W 조각으로 이름 붙여졌습니다. 각각의 조각들은 그 크기가 수백 미터에서 2km까지 다양하였죠. 1994년 7월 14일 드디어 목성의 강력한 중력으로 인해 산산이 부서진 21개의 조각들이 초속 60km라는 맹렬한 속도로 목성에 돌진하였고 차례대로 충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충돌은 6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과학계는 관측 계획을 세우는 데에만 약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미얀 공우주국은 이번 혜성과 목성의 충돌을 관측하기 위해
전 세계의 지상 망원경과 우주에 떠있는 관측 시설을 총동원했습니다. 목성 탐사선 갈릴레오 탐사선과 지구 궤도를 도는 허블 우주망원경은 물론이고 태양 탐사선 율리시스는 2.6AU 거리에서 충돌 장소를 주시하였으며 해왕성을 통과했던 보이저 2호까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과학 장비들을 총동원하여 관측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충돌은 1994년 7월 17일 새벽 5시 18분 예상대로 목성과 충돌하였죠. 이 해성을 공동 발견한 유진 슈메이커 박사를 비롯한 전 세계의 천문학자들은 박수를 치며 흥분하였습니다. 슈메이커 박사는 허블 망원경으로부터 충돌 순간을 잡은 레이저 영상들이 미 볼티모어의 천체 관측소를 통해 전송되자 1000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한 이 같은 충돌 장면을 오늘 밤 목격하게 된 것은 행운 중의 행운이라며 기뻐하였죠. 충돌 당시 해성 파편들의 속도는 초속 약 60km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었으며 대기 온도는 섭씨 3만 도 이상으로 가열되었습니다. 그 여파로 연기의 역류는 목성 바람에 의해 점차적으로 흩어졌지만 충돌 잔해의 어두운 구름은 몇 달 동안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갈릴레오 탐사선의 자료에 의하면 첫 충돌 당시 화구는 목성 상공 3000km까지 솟아올랐으며 충돌 몇 분 후 다른 화구들이 발견되었는데 갈릴레오 탐사선의 온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이 화구들은 충돌로 인해 방출된 물질들이 목성으로 다시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지구 망원경들 또한 충돌 후 물질들이 솟아오르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충돌 이후 충돌 지역에는 빠르게 검은 점이 생겨났으며 그 흔적은 지구보다도 커서 직경 5cm짜리 아마추어 천체망원경으로 보일 정도로 엄청난 폭발이었습니다. 이 검은 점은 충돌 때 방출된 파편들로 인해 생겨났으며 충돌 방향 앞쪽으로는 초승달 모양이 나타났죠. 이후 6일에 걸쳐서 21개 파편들이 차례대로 충돌했으며 그리고 가장 큰 충돌은 해성 조각 중 지 조각이 낙하할 때였습니다. 이 충돌로 인해 생긴 점은 지름 12,000km에 육박하였으며 약 600만 TNT 메가톤만큼의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였죠. 이후 충돌은 마지막 W 조각이 충돌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해성 조각이 대기권을 관통하며 목성의 대기 하부에 있는 물질들을 들어올려 구름 아래 물질들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분광기를 통해 흡수선을 분석한 결과 목성의 대기에는 황과 이황화탄소가 포함되어 있음을 최초로 밝혀졌으며 암모니아 및 황화수소도 감지되었죠. 목성에서 발견된 황의 양은 작은 해성 핵에서 나올 만한 양보다 훨씬 컸고 이는 목성 자체에 이러한 물질이 원래부터 존재했음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분자들 이외에도 철, 마그네슘, 규소 등 무거운 원자들 또한 감지되었고 이는 해성이 아니라 목성에서 나왔다고 거의 확실시되었죠. 또한 분광기를 통해 어느 정도의 물도 발견되었지만 예측값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목성의 구름 밑에 물층이 예상보다 더 얇거나 해성이 충분히 대기권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지 못했음을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해성의 파편인 K조각은 목성과 충돌한 후 1시간이 지났을 무렵 충돌 지역 근처와 그 대척점에서 오로라가 관측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오로라의 발생 원인은 충돌로 인해 발생한 충격파가 입자들을 가속시켜 태양풍과 비슷한 대기 입자들과 충돌하여 오로라를 발생시켰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죠. 그리고 관측에 참여한 보이저 2호는 아무것도 관측하지 못했지만 이후 과학자들이 계산한 결과 화구가 보이저의 감지 범위 바로 직전까지밖에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보이저 2호가 관측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보통 해성이 목성의 주위를 돌았다는 것은 그리 특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목성이 태양계에서 제일 큰 행성이기 때문에 목성이 천체를 포획하는 일은 자주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슈메이커 레비나이 해성 정도의 큰 천체는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죠. 목성을 도는 해성들은 궤도가 불안정하리라고 예상되는데 이는 보통 목성에 포획되면 궤도 이심률이 매우 커 궤도가 찌그러져 있으며 이것은 궤도 원점에서 태양이 궤도에 섭동을 가하기 때문입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름 0.3km 정도의 해성은 500년에 한 번 목성에 충돌하지만 1.6km 정도만 되어도 그 기간은 6000년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이것은 과거 해성들이 목성 주변에서 갈라져 목성과 목성의 위성들에 충돌했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보이저 탐사선들이 목성을 탐사하던 당시 행성 지질학자들은 칼리스토와 가니메데에서 사슬형 충돌구 13개를 찾아냈고 그 당시에는 충돌구의 형성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과학계는 슈메이커 레비나인 해성이 충돌하자 이 사슬형 충돌구가 쪼개진 해성의 조각들이 순차적으로 충돌해서 생긴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슈메이커 레비나인 해성의 충돌을 통해 목성의 우주 청소기로서의 역할이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수의 혜성과 소행성이 목성의 강한 중력에 이끌려 목성과 충돌하였습니다. 목성은 태양계로 진입하는 혜성과 소행성의 천체 수를 줄여주는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성은 태양계의 장벽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약 6,600만 년 전 백악기말 공룡을 멸종시킨 칙슬루브 충돌 사건은 지름 10km짜리 소행성 하나가 지구에 있는 유카탄 반도에 떨어져서 생긴 사건이었습니다. 그 많던 비조류 공룡들이 멸종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주는 그리 안전한 곳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주에서는 이 같은 충돌 사태가 도처에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지구 바깥 궤도를 돌고 있는 거대한 목성은 외부 태양계에서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많은 소행성들이 목성이라는 방패에 먼저 들이받음으로써 지구가 비교적 안전을 누리는 것이죠. 만약 슈메이커 레비9 혜성의 작은 한 조각이라도 지구에 충돌했다면 지구 생물체의 대부분은 아마 멸종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목성은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를 적절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만약 목성이 없어진다면 지구에 충돌하는 소행성의 빈도수가 지금보다 더 몇천 배는 높아졌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지구에 있는 생물체는 단세포를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행성과 혜성의 충돌은 지구 생명체들에게는 심각한 위협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태양계 내의 모든 천체들이 어떻게 소행성들의 영향을 주는지는 아직도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2016년 진행된 시뮬레이션 결과는 목성이 소행성 충돌 빈도수를 오히려 늘리기도 한다는 반대의 결과 또한 보여주고 있죠. 목성의 충돌 사건은 그 이후로도 계속 관측되었습니다. 2009년 7월 19일 슈메이커 레비9 혜성 충돌로부터 정확히 15년 후 목성의 남반구에 태평양 정도의 검은 점이 나타난 웨슬리 충돌 사건과 2010년 6월 3일에도 또 한 번의 목성 충돌 사건을 발견하였죠. 영화에서처럼 혜성이나 소행성 등의 우주물체가 실제로 지구에 큰 위협이 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이러한 피해가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 주위를 오가는 큰 소행성 대부분을 추적하고 있으며 지구와 충돌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죠. 하지만 지름이 1km보다 작은 소행성들은 그 개수가 너무 많아 절반 정도밖에 추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것은 지구 충돌 가능성 또한 아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며 수십 년에서 수만 년 만에 한 번 지구에 근접하는 혜성의 궤도를 예측하기는 더욱 어려운 것이죠. 지름이 수백 미터 크기의 작은 우주물체가 지구를 완전히 파괴하지는 못하겠지만 도시나 작은 나라 정도는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돌 가능성이 희박하고 아직 위험이 확인된 것이 아닌데도 이 같은 소행성과 혜성들에 주목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지구를 근접하는 천체에 대비하려면 최대한 일찍 발견하여 그 크기와 궤도를 분석하고 추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지구와 충돌하지 않게 궤도를 바꿔놓거나 충돌 지역을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 미양 공우주국 나사는 지구를 근접하는 140m 크기 이상의 소행성 90%를 찾아낼 수 있는 적외선 우주망원경 니오 서베이어를 2026년 상반기 중에 발사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1년 8월 발사된 주노 탐사선은 최첨단 관측 장비들을 가득 싣고 2016년 7월 목성에 도착했습니다. 각 장비들은 목성의 숨겨진 비밀들을 벗겨내기 위해 설계되어 있었죠. 엄청난 자기장을 측정하는 자기장 측정기부터 구름 깊숙한 곳을 탐사하는 마이크로파 복사기까지 없는 게 없을 정도로 탐사 목적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장비 중에서 주노캠은 좀 특별했습니다. 다른 장비들과는 달리 주노캠은 처음부터 과학 연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목성의 아름다움을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도록 일종의 대중소통 도구로 기획되었죠. 하지만 주노캠은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대활약을 펼치게 됩니다. 주노캠의 가치는 탐사선이 목성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금목점 통과 시점에 드러났습니다. 타원 형궤도를 따라 행성 근처를 빠르게 스쳐 지나갈 때 일어났죠. 바로 이때 우리가 지금까지 본 목성의 사진 중 가장 선명하고 가장 자세한 이미지를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 9월 7일 54번째 금목점 비행에서 찍은 이 사진과 2024년 6월 13일 62번째 궤도 비행에서 찍은 이 사진이 대표적입니다. 주노 탐사선은 단순히 멋진 사진을 찍는 데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주노 탐사선이 정말 남다른 건 전 세계 사람들을 이 미션에 동참시켰다는 사실입니다.
나사는 주노 탐사선이 찍은 원본 이미지들을 전부 공개하며 전 세계 시민 과학자들과 우주 마니아들이 직접 이 이미지들을 처리하고 보정하도록 장려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벌어진 일들은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죠. 전 세계 사람들이 원본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해 예술가와 과학자, 프로그래머 할 것 없이 모두 뛰어들게 된 것입니다. 나사의 이런 개방적인 접근 덕분에 원본 사진에서 놓치기 쉬웠던 미세한 구름 구조나 폭풍의 패턴까지도 잡아낼 수 있었으며 그야말로 예술적인 목성 이미지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진들은 마치 스테로이드를 맞은 듯한 거대한 허리케인과 같은 사이클론을 보여주었으며 또 다른 사진은 꽃잎처럼 휘감겨 있는 폭풍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름 패턴 중 일부에는 목성 대기의 다른 층에서 드리워진 그림자까지 너무나 상세했죠. 하지만 이 멋진 사진들은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에게 이 모든 색상의 그라데이션과 기이한 형태의 폭풍들은 훨씬 더 큰 퍼즐의 조각이자 단서가 되는 데이터 포인트가 되었죠. 예를 들어 주노 탐사선이 찍은 사진 중 가장 경이로운 이미지 중 하나는 바로 목성의 북극 저기압성 폭풍일 것입니다. 이 사진에는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9개의 폭풍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중심에 하나, 그 주위를 8개의 폭풍이 거의 완벽한 팔각형 모양으로 빙글빙글 돌고 있었죠. 심지어 이 폭풍 하나의 크기는 무려 4,000km에서 7,000km에 육박했으며 지구만큼이나 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목성의 이 엄청난 폭풍들이 수세기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그 이유가 힘의 복잡한 균형 때문이다 말합니다. 폭풍들 간의 상호작용은 물론 목성의 빠른 자전과 내부열 그리고 엄청난 대기압이 합쳐져 폭풍들을 붙잡아둔다는 것이죠. 주노 탐사선은 궤도를 돌 때마다 북극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를 통해 탐사선의 장비들은 다양한 방향에서 이미지를 포착할 수 있게 되었죠. 주노 탐사선에 탑재된 마이크로파 복사기는 목성 깊숙한 곳까지 꿰뚫어 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마이크로파의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극지방 저기압들이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다른 폭풍들과 비슷한 크기였지만 다른 폭풍들보다 더 강한 마이크로파 신호를 보여주며 최소 100km까지 뻗어 있다는 것을 나타냈죠.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중심에 있는 저기압 폭풍이 가시광선과 적외선 이미지에서는 모두 선명하게 나타났지만 마이크로파에서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심 저기압의 지표면 아래의 구조가 주변 폭풍들과는 다를 수 있음을 시사했죠. 주노 탐사선은 목성 대기의 역대급 상세 이미지를 포착해왔습니다. 소용돌이 치는 나선형 팔과 미세한 난류 패턴, 구름이 변하는 모습들까지 담아냈죠. 주노 탐사선은 구름 꼭대기에서 불과 11,000km 상공까지 근접 비행하며 목성의 모든 폭풍들과 소용돌이 치는 구름의 모습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시민 과학자들의 노력 덕분에 마치 살아 숨쉬는 듯한 목성의 구름들을 3차원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비행에서는 빠르게 움직이는 고고도 제트기류의 모습을 포착하기도 했으며 이 제트기류는 이전 탐사선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었죠. 하지만 이제 구름띠를 가로지르는 흉터처럼 선명한 흔적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이미지 오른쪽 중앙 근처에서는 밝은 흰색 구름 덩어리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주변 대기 위로 솟아오른 고고도 팝업 구름으로 당시 주노 탐사선이 목성 대기 위 9,600km 상공에서 포착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진 그 이상이었습니다. 탐사선이 측정한 중력 데이터는 하나의 미스터리를 드러냈습니다. 이 대기띠들이 약 2,900km 깊이까지 뻗어 있다는 것입니다. 비교하자면 이것은 지구의 가장 깊은 지점인 마리아나 해구보다도 무려 270배나 더 깊은 것이었습니다. 제트기류가 행성 깊숙이 곤두박질 치는 이 현상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목성의 대기는 단순한 껍데기가 아니라 복잡하고 깊은 순환 시스템을 가진 하나의 완전한 세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기 시스템에는 잘 알려진 폭풍들이 존재합니다. 이 폭풍들은 너무 커 지구 전체를 삼킬 수 있을 정도였으며 이 강력한 폭풍들은 어떤 탐사선이든 파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강력한 폭풍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안정적이어서 무려 수십 년, 심지어 수세기 동안 지속되어 왔죠. 저에게 있어 목성의 대기 현상들을 이토록 놀랍도록 상세한 세부 사항까지 본다는 것은 그 자체로 경이로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노 탐사선은 모든 기대를 한 번 더 뛰어넘게 됩니다. 주노 탐사선은 또한 목성의 작은 특징들까지 포착했습니다. 이 사진은 2021년 11월 29일 주노가 목성 주위를 38번째 비행 중 불과 6,140km 고도에서 목성 구름 위를 비행할 때 촬영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이 거대한 폭풍 위로 솟아오른 구름 돔이었습니다.
이 구름돔은 아래에 더 밀도 높은 구름층의 그림자를 들이우며 깊이감과 입체감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주노 탐사선은 심지어 목성의 번개 또한 포착했습니다. 지구에서 번개는 주로 수증기 구름에서 발생하며 적도 근처에서 가장 자주 생기지만 목성에서는 암모니아를 포함한 구름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극지방 근처에서 가장 자주 관측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 멋진 이미지들 중 다수는 애초에 예상치도 못했던 것입니다. 주노 탐사선은 장기 이미지 촬영용으로 설계되지 않았으며 이렇게 많은 궤도를 버텨낼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죠. 하지만 주노 탐사선은 해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제 역할을 다하고 있죠. 목성 궤도를 돌 때마다 주노 탐사선은 더 좋은 사진과 더 가까운 데이터, 더 놀라운 결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주노 탐사선이 포착한 숨막히는 순간들 중에서도 이 이미지는 진정한 명작으로 손꼽힙니다. 사진에서는 목성의 가장 큰 위성 가니메데가 소용돌이치는 대기 위에 그림자를 들이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어둠이 아래로 흘러가는 구름띠를 가로지르는 모습은 마치 개기일식을 보는 듯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2024년 3월 7일 주노의 59번째 금목점 비행은 목성의 아주 특별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선사했죠. 여기에는 대적점을 포함한 소용돌이치는 폭풍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 바로 목성의 작은 위성 아말테아가 보일 것입니다. 목성의 위성 아말테아는 폭이 고작 84km에 불과하며 감자처럼 생겼죠. 이 작은 위성은 이후의 궤도 안쪽에서 목성 주위를 맴돌며 약 반나절 만에 한 바퀴를 공전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아말테아 위성은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붉은 천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노 탐사선은 우리가 목성을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이 임무는 이 거대한 가스 행성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사실을 밝혀내며 과거 우리가 오랜 기간 정설로 여겨졌던 생각들을 뒤엎었죠. 예를 들어 목성의 상징 대적점만 봐도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대적점 위주로 대기 표면 가까이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으로 여겨왔죠. 하지만 주노 탐사선이 발견한 대적점은 실제로는 목성 대기 속 300km 이상 깊이 뻗어 있다는 것을 밝혀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제임스 웹과 허블 주노 탐사선의 관측 덕분에 대적점이 줄어들고 있는 동시에 더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 또한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대적점을 움직이는 에너지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으며 행성의 더 깊은 곳이나 목성 대기 전체로 에너지가 전달되고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주노 탐사선은 목성의 오로라에 대한 생각 또한 바꿔놓게 됩니다. 지구에서 오로라는 태양풍에 의해 발생합니다. 하지만 목성은 행성의 빠른 자전과 강력한 자기장에 의해 구동되며 태양으로부터가 아니라 목성 내부로부터 동력을 얻는 자신만의 독특한 오로라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발견은 목성 핵에 관한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한때 목성이 매우 작고 조밀한 핵이나 핵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었죠. 하지만 주노 탐사선이 보내온 데이터에 의하면 목성은 부분적으로 해체될 수도 있는 거대한 솜털 같은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성의 초기, 목성이 거대한 충돌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 충돌로 핵을 교란시켜 목성 내부 구조를 변화시켰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었죠. 과학자들은 목성이 강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노 탐사선이 수집한 데이터가 또다시 모두를 놀라게 했죠. 목성의 일부 지역에서는 지구 자기장보다 무려 30배나 더 강력하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과학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막강한 자기장이었습니다. 주노가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목성 내부의 엄청난 압력 때문에 단순히 수소가 액체로 변한 것이 아니라 액체 금속 수소라는 독특한 상태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수소는 금속처럼 행동하며 전기를 자유롭게 전도한다는 것이죠. 과학자들은 이것이 바로 거대한 자기장을 생성하는 주된 원인이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금속 수소가 형성되는 영역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표면에 가깝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으며 이 역시 주노 탐사선이 관측하기 전까지는 과학자들이 목성 구조에 대해 가졌던 많은 가설들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명백히 보여준 것입니다. 예측과 데이터 사이의 이러한 불일치는 아직도 과학자들이 목성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암시했으며 이것이 바로 인류가 탐사선을 직접 행성으로 보내는 이유일 것입니다. 주노 탐사선의 놀라운 발견들은 과학자들을 수십 년간 괴롭혔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주었습니다. 1995년 갈릴레오 탐사선이 목성 대기로 탐사정을 떨어뜨렸을 때부터일 것입니다. 당시 탐사정은 거의 1시간 동안 하강하며 방대한 데이터를 지구로 전송했죠. 그런데 그 데이터들 중에는 예상치 못한 사실 하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목성 대기의 상층부가 놀라울 정도로 건조하다는 것이었죠. 과학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목성의 물이 10분의 1밖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과학자들은 탐사정이 우연히 건조한 지점에 착륙했기 때문이라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하지만 과학에서는 우연이란 늘 의문을 남기는 법입니다. 25년이 지난 후 주노 탐사선의 도움으로 이 미스터리의 진짜 원인이 마침내 밝혀졌습니다. 목성 적도 북쪽 지역이 예상보다 건조하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이전에 파악되지 않았던 과정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노 탐사선 덕분에 이제 우리는 번개섬광이 관측되는 지역에서 물과 암모니아가 결합하여 밀도 높은 덩어리를 형성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암모니아와 물얼음 알갱이들이 무거워지면서 대기 깊숙이 가라앉아 상층부의 수분과 암모니아를 함께 끌어내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갈릴레오 탐사정이 진입했던 바로 그 지역에서 주노 탐사선이 바로 이 과정들을 감지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라 오히려 갈릴레오 탐사정이 예상치 못한 대기역학을 처음으로 접했던 것입니다. 원래 주노 탐사선은 단 32번의 궤도 비행을 마치고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노 탐사선이 이뤄낸 놀라운 발견들 덕분에 나사는 그 임무를 2025년까지 연장했죠. 하지만 주노 탐사선의 연장 임무는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17일 주노 탐사선은 77번째 마지막 목성과의 만남을 끝으로 작별을 고하며 임무를 해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성의 탐사선인 카시니 탐사선과 같이 주노 탐사선은 그 엄청난 임무 끝을 알리는 장렬한 불꽃을 불태울 것입니다. 태양계의 모든 천체들은 저마다의 독특한 방식으로 특별합니다. 어떤 행성은 황량하게 보이는 화성처럼, 아니면 영원히 얼어붙어 있거나 명왕성처럼 얼음으로 뒤덮여 있죠. 반면 금성이나 타이탄처럼 두꺼운 대기에 둘러싸여 있는 행성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태양계 내에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존재합니다. 그 천체의 깊은 곳에서는 수백 개의 끓어오르는 화산들이 현재에도 끊임없이 파괴되고 요동치며 예측 불가능하게 분출하는 엄청난 화산의 연기 기둥들이 우주로 솟아오르고 있죠. 이 위성은 현대의 어떤 천체보다도 우리 태양계의 행성들의 40억 년 전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목성의 세 번째로 큰 위성 이오입니다.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거대한 행성인 목성은 소용돌이치는 폭풍과 거대한 위성,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강력한 힘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지구 질량의 300배가 넘는 목성이 마치 작은 태양계와도 같은 모습이라 말합니다. 목성에는 95개의 위성이 확인되었으며 그중 4개는 갈릴레이 위성으로 알려진 거대한 위성이죠. 이 위성들 중 가니메데는 수성과 명왕성보다도 더 큽니다. 나사의 주노 탐사선은 2016년 목성에 도착한 이후 이 거대한 가스 행성과 그 위성인 가니메데와 유로파에 숨막히는 이미지를 포착했으며, 그리고 최근 화산 활동이 활발한 위성 2호와 여러 차례 근접 비행하며 놀라운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누군가는 2호가 차갑게 불타는 세계라 말합니다. 우주에서 찾을 수 있는 지옥이 있다면 아마도 2호가 가장 가까운 지옥일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로운 존재로도 표현되기도 하죠. 오랜 시간 동안 기술적 한계로 인해 우리는 이 천체의 세부 사항을 볼 수 없었으며 그 구성과 내부 구조 또한 추측이 영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의 발전 덕분에 천문학자들은 점점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되었죠. 오늘날 이오는 가니메데와 타이탄, 칼리스토에 이어 태양계 전체에서 가장 큰 위성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오에 대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정보는 1995년부터 2006년까지 목성계를 상세히 연구한 갈릴레오 탐사선으로부터 얻은 것입니다. 그 이후 카시니 탐사선과 뉴호라이즌스 탐사선을 포함한 많은 다른 우주선들이 이오를 지나가면서 추가적인 근접 관측을 수행했으며, 현재도 목성 궤도를 돌고 있는 주노 탐사선은 때때로 이 화산 위성의 카메라를 돌려 이오의 기이한 특징들을 상기시켜주고 있죠. 이 모든 탐사선들은 우리에게 이오의 새롭고 놀라운 이미지들을 제공하며 이오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주었습니다. 이오는 화산들이 표면 곳곳에서 끊임없이 분출하는 거대한 용암 분수가 작은 나라 하나를 삼킬 만큼 거대한 용암 호수를 만들어내는 극단적인 세계입니다. 이오는 목성의 세 번째로 큰 위성으로 지름은 3643km에 달하며 태양계에서 네 번째로 큰 위성입니다. 지구의 달보다 약간 더 큽니다. 이오는 목성의 큰 위성들 중 가장 안쪽에 위치해 있어 목성의 강력한 중력 압력과 극심한 방사선에 노출되어 있죠. 태양계의 대부분의 위성들은 규산염과 얼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오는 규산염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어
위성이라기보다는 암석형 행성들과 그 구성이 훨씬 더 유사합니다. 또한 2호의 지각은 약 50km 두께이며 표면에는 거대한 용암호수에 의해 고통받고 있죠. 이 위성이 표면 아래의 거대한 마그마의 바다를 형성합니다. 이 마그마는 핵에서부터 가능한 모든 경로를 통해 상승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100m까지 부풀어 오릅니다. 그리고 이 마그마는 표면으로 분출해 거대한 용암호수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온은 끊임없이 열을 방출함에도 불구하고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이 천체는 차가운 상태를 유지합니다. 관측결과 화산 지역과는 대조적으로 2호의 평원들은 추운 기후의 특징을 나타내며 2호의 평균 온도는 영하 163도에 불과하죠. 이것은 이 행성이 열을 가둘 만큼 충분한 대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2호는 왜 태양계의 다른 위성들과 비교했을 때 이토록 지옥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2호의 표면은 수백 개의 화산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녹아내린 용암이 거대한 분수처럼 솟아오르는데 일부는 수십 킬로미터 상공까지 치솟아 2호의 강력한 화산 활동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 위성의 끊임없는 화산 활동은 조성열에 의해 발생합니다. 거대한 중력이 2호를 늘리고 쥐어짜면서 발생하는 열 때문이죠. 조성열을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2호를 마치 줄다리기의 밧줄처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호는 목성의 강력한 중력과 목성에서 더 멀리 떨어진 이웃 위성인 유로파와 가니메데의 중력 사이에 갇혀 끊임없는 줄다리기 속에 놓여 있는 것이죠. 이러한 당김과 밀림은 2호를 늘리고 구부러지게 만들며 마치 찰흙덩어리를 반복해 쥐어짤 때 손이 따뜻해지는 것처럼 2호를 가열시킵니다. 바로 이 열이 2호 표면 전반에 걸쳐 화산 활동을 촉발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2호는 목성의 타원 궤도를 따라 이동하며 목성의 강력한 자기력선을 가로지릅니다. 이것은 2호가 전기활동과 방사선의 온상이라는 것을 의미했죠. 이 위성은 무려 300만 암페어 이상의 전류를 생성할 수 있으며 목성을 가까이 지나갈 때 목성 상층대기에서 번개를 유발합니다. 2호가 이 거대한 방사선대를 통과할 때마다 이 자기력선은 전자기 토네이도처럼 표면을 휩쓸며 매 초마다 약 1톤의 물질을 벗겨냅니다. 2호 표면에서 이탈된 파편들은 자기장에 의해 이온화되어 2호 주변에 구름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름들은 목성 주위에 훨씬 더 큰 방사선 구름인 플라즈마 토러스로 유입됩니다. 행성과 토러스가 회전하면서 이 이온들 중 일부가 목성의 상층 대기로 떨어지며 목성에 눈부시고 화려한 오로라를 생성하게 되는 것이죠. 21세기 초까지 2호의 표면은 최소 5개의 탐사선에 의해 탐사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통찰력을 제공한 것은 1970년대의 파이오니어 탐사선과 보이저 탐사선이었죠. 과학자들은 탐사선들이 지구로 전송한 이미지에서 거대한 가스 분출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무려 500km 높이까지 솟아올랐죠. 이 관측은 태양계 연구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게 됩니다. 주노 탐사선의 근접 비행에서 얻은 가시광선과 적외선 이미지를 결합해 2호의 화산활동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었으며, 그리고 최근 탐사선들의 30년치 데이터를 결합해 2호의 화산활동 지도를 만들게 됩니다. 이 지도에서는 마그마가 위성 내부에서 분출되는 뜨거운 지점들의 변화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이 지도에는 극지방의 화산 존재를 보여주며 2호의 지각 아래 마그마 바다의 존재 가능성을 뒷받침해 주었죠. 2호가 겪는 엄청난 조성력은 2호의 지하 대부분을 액체 상태로 유지시키며, 이 액체 물질은 엄청난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탈출구를 찾아 표면으로 분출됩니다. 2호는 기본적으로 스스로를 뒤집어 놓는다고 묘사될 수 있습니다. 화산과 용암호수로 뒤덮인 이 지옥 같은 표면은 이러한 과정의 결과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가장 큰 지형은 로키 파테라라 불리우고 있죠. 2023년 12월 주노 탐사선이 촬영한 이 놀랍도록 선명한 실제 이미지에서는 2호의 아래쪽에서 로키 파테라를 보여줍니다. 로키 파테라는 가운데에 떠있는 섬처럼 보이며 거대한 어두운 지역으로 눈에 띄게 두드러져 보입니다. 이 용암호수는 지구에서 발견된 그 어떤 용암호수보다도 몇백만 배나 더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죠.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 1979년 3월 보이저 탐사선이 촬영한 이미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202km 길이의 이 호수는 마그마로 가득 차 있으며 뜨거운 용암으로 가장자리가 둘러싸여 섬들이 점점이 박혀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흥미롭게도 이 화산호수는 호수 내에 식어가는 용암이 주기적으로 가라앉아 한쪽 끝에서 시작된 신선한 용암의 파동이 섬 주위를 흘러 다른 쪽으로 합쳐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현상은 약 500일마다 한 번씩 일어나는 2호만의 기묘한 현상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최근 주노 탐사선이 이 지역을 촬영했을 때 영하 130도에 달하는 추운 표면 온도로 인해
새로운 용암이 표면에서 빠르게 식으며 유리처럼 매끄러워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이온 내부의 엄청난 열과 압력은 대부분의 지하 물질을 액체 상태로 유지하며 이 마그마는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표면으로 분출됩니다. 이는 분화구를 채우거나 균열을 통해 솟아오르는 형태로 나타나죠. 이러한 빈번한 용암 흐름은 충돌 분화구를 지우며 용암으로 이루어진 매끄러운 호수와 햇빛을 반사하는 유리 같은 암석으로 호수 평원을 덮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도 발견되며 화산 활동으로 생성된 검은색 흑유암 석유리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로키 파테라의 동쪽에는 이호 표면의 다른 어떤 특징보다 두드러지는 지형이 있습니다. 바로 펠레 화산 지역입니다. 펠레 화산은 지구가 아닌 다른 천체에서 발견된 최초의 활화산입니다. 이 화산 주위를 보시면 지름 약 1300km에 달하는 거대한 붉은색과 주황색 고리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하트 모양을 하고 있는 특징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펠레 화산이 300km 상공까지 화산가스 기둥을 끊임없이 뿜어내어 이 가스들은 차가운 이오의 대기에서 곧바로 얼어붙어 넓고 붉은 고리 형태로 다시 지표면에 가라앉은 결과물입니다. 이오 표면은 다채로운 색상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2001년 10월 갈릴레오 탐사선이 촬영한 근접 이미지에서는 투판 파테라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름 약 75km의 명확한 화산 함몰지이며 약 900m 높이의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중앙에는 어두운 용암에 덮이지 않은 것을 보아 분화구 바닥의 다른 부분보다 더 높은 지역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지역의 대부분은 화산 분출구에서 새어나온 유황가스가 응축되어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붉은색 퇴적물로 덮여 있습니다. 검은색 물질은 최근 분출된 아직 따뜻한 용암입니다. 노란색은 유황화합물의 혼합물로 추정되며 녹색은 붉은 유황이 어두운 용암과 상호작용한 곳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초현실적인 화산 함몰지는 이 기이한 천체 전역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의 완벽한 예시일 것입니다. 이호 표면 전체에 퍼져 있는 이 모든 혼돈은 다른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화산 세계를 위한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약 400개의 활화산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우리는 그중 일부가 분출하는 근접 사진을 포착했죠. 1999년 7월 갈릴레오 탐사선이 촬영한 이 흐릿한 이미지는 화산 프로메테우스가 우산 모양의 가스와 먼지 기둥을 우주 높이 분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007년 2월 뉴호라이즌스 탐사선이 명왕성으로 가는 길에 이호를 지나가면서 장관을 이룬 분출 장면을 한 번 더 목격했죠. 연속된 이 놀라운 사진들은 약 8분 동안 촬영된 것으로 높이가 약 320km에 달하는 화산 잔해 기둥이 이호 표면 위를 떠다니는 모습을 상세하게 보여주었죠. 이 가스와 먼지는 트바시타르 파테라에서 분출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것은 2000년 2월 갈릴레오 탐사선이 촬영한 근접 이미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호에서 기록된 가장 긴 분출 중 하나로 530일 동안 지속되었죠. 이호는 화산으로만 뒤덮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호에는 거대한 산들도 있는데 일부는 지구에서 발견되는 그 어떤 산보다도 높습니다. 이 산들은 산맥이나 사슬 형태로 함께 모여 있기보다는 고립된 경향이 있으며 이는 지구에서와 같은 판 구조론보다는 화산 활동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했죠. 2023년 10월 15일 주노 탐사선은 이호 표면 11,700km 떨어진 곳에서 이호의 북극 지역을 최초로 근접해 이미지를 포착하게 됩니다. 보이저 탐사선과 갈릴레오 탐사선의 임무에서는 이 지역 데이터를 완전히 수집하지 못했기에 주노 탐사선은 이 지역에서 이전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세 개의 산을 발견했죠. 이러한 근접 비행은 이호의 또 다른 특징, 스티플 산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노 탐사선의 실제 데이터를 사용해 제작된 나사의 시뮬레이션 이미지에서는 이 기이한 산들의 일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줍니다. 이 산은 첨탑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으며 높이는 약 5km에서 7km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날카로운 지형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화산 활동의 종류를 이해하기란 어렵습니다. 이호의 표면은 의심할 여지 없이 혼돈의 풍경이지만 우리가 적외선으로 이 위성을 확대하여 관찰한다면 이호가 얼마나 극단적인 곳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적외선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빛의 종류입니다. 2022년 7월 주노 탐사선이 촬영한 이 놀라운 적외선 이미지는 이호가 얼마나 화산 활동이 활발한지 정확히 보여줍니다. 이 붉은색과 노란색 그리고 흰색 점들은 각각 뜨거운 용암이 끓어오르는 지점을 나타냅니다. 색상이 밝을수록 온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 적외선 이미지를 가시광선 이미지 위에 겹쳐보면 이호의 표면이 얼마나 혼란스러울 수 있는지를 더욱 실감할 수 있죠. 하지만 이호가 지옥의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훨씬 더 멀리서 관찰하면 이호는 우리에게 장엄하고도 멋진 빛의 쇼를 보여줍니다.
준호 탐사선은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이호의 표면으로부터 약 1500km까지 근접해 여러 차례 용감한 비행을 감행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목성의 위성을 근접 비행하는 동안 준호 탐사선은 지평선 위로 솟아오르는 유령 같은 화산의 연기 기둥을 포착했죠. 이호 전역의 화산 연기 기둥들은 매 초마다 4톤 이상의 이산화황과 가스들을 뿜어냅니다. 이 가스들의 대부분은 얼어붙어 표면에 침전되거나 우주로 사라지지만 햇빛의 도움으로 일부 이산화황은 기체 상태로 유지되어 이호의 매우 얇은 대기를 형성합니다. 이 얇은 대기가 목성의 자기장에 갇힌 고에너지 전하입자들과 섞이면 마침내 이호의 신비로운 오로라가 빛을 냅니다. 흥미롭게도 이호의 오로라는 지구의 오로라와 달리 주로 적도에서 발생합니다. 접선 궤도를 따라 날아가는 입자들이 가장 두꺼운 대기층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1998년 5월 갈릴레오 탐사선이 촬영한 이 놀라운 이미지는 일식 중인 이호의 모습을 보여주며 다양한 가스들의 방출을 나타내는 대기 속에 선명한 색상들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녹색은 나트륨 방출, 붉은색은 산소 방출, 그리고 푸른색은 이산화황과 같은 화산가스 방출에서 비롯됩니다. 2001년 1월 토성으로 향하던 카시니 탐사선에 포착된 이 이미지에서도 이호의 멋진 빛의 쇼를 볼 수 있었죠. 하지만 이 천체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이호를 탐사하기 위한 전문적인 임무는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스 탐사선과 유로파 클리퍼 탐사선은 가니메데, 유로파, 칼리스토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이호의 경우 가까운 시일 내에 탐사 임무에 초점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아닐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우주의 안전한 곳에서 계속해서 이호를 들여다볼 것입니다. 이호는 유로파와 같이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위성들과 다릅니다. 이호의 조건은 그 어떤 종류의 생명체에게도 부적합한 장소일 테니까 말이죠. 이호처럼 독특한 우주개체는 수많은 요인들의 놀라운 조합을 통해 탄생합니다. 이호의 장엄한 화산과 엄청난 분출들은 발견 당시만큼이나 오늘날까지도 우리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혼돈의 다채로운 위성에서 우리가 받게 될 다음 이미지들이 기대됩니다. 우주에 대해 제가 아는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우주는 우리에게 미스터리를 던져주는 것을 몹시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뭔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이 모든 미스터리들이 제자리를 찾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죠. 우리 태양계 내에서조차 이렇게 많은 미스터리를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 은하의 광대한 공간 너머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놀라운 발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말이죠.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매혹적인 천체 유로파. 태양계 지구형 천체 중에서 가장 매끄러운 표면을 가지고 있으며 생명체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신비로운 위성 유로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73년 파이어니어 탐사선이 유로파에 근접 촬영한 최초의 유로파 모습입니다. 유로파는 갈릴레오 위성들 중 가장 작은 위성이지만 직경이 3100km로 지구의 달보다 약간 작지만 태양계의 모든 위성 중에서 6번째로 큰 위성입니다. 유로파는 1610년 1월 8일 갈릴레오 갈릴레이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시몬 마리우스 또한 유로파를 발견했다고 여겨지지만 갈릴레오가 발견한 내용을 시몬 마리우스보다 먼저 출판하였기 때문에 갈릴레오에게 우선권이 있었습니다. 유로파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구원을 받아 크레타의 여왕이 된 에우로페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유로파는 갈릴레이에 의해 세 개의 다른 큰 위성들인 이오와 가니메데, 칼리스토와 함께 발견되었는데 이오는 1610년 1월 7일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파도바 대학교에서 굴절 망원경을 사용해 발견하였습니다. 하지만 갈릴레오의 망원경 성능 문제로 이오와 유로파는 서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고 하나의 점이 있는 것처럼 기록되었습니다. 이오와 유로파가 처음 분리되어 보인 것은 바로 다음 날인 1610년 1월 8일로 국제천문연맹의 유로파의 발견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유로파의 공전. 유로파 궤도의 긴 반지름은 약 67만 900km이며 평균 공전 속도는 13,740km/s로 목성 주위를 3.5일마다 공전합니다. 유로파에는 조석 고정이라는 매우 특징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조석 잠금 또는 조석 고정은 물체의 같은 면이 항상 궤도를 돌고 있는 다른 물체를 향할 때 발생하는 중력 현상으로 이것은 더 큰 물체가 더 작은 물체에 가하는 중력에 의해 발생합니다. 유로파는 조석으로 목성에 고정되어 있는데 이는 유로파의 같은 면이 항상 목성 주위를 공전할 때 목성을 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 유로파는 목성에 오직 한 얼굴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로파 표면에는 오직 목성만 바라보는 직계점이라 부르는 한 지점이 있으며 이곳에서 목성을 바라보면 마치 목성이 하늘 한가운데 고정되어 있는 듯 보입니다. 유로파의 궤도는
목성의 다른 위성들이 미치는 중력으로 인해 약간 찌그러져 있습니다. 그로 인해 유로파의 목성 집계점 또한 평균 위치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게 만듭니다. 유로파의 궤도가 목성과 가깝게 되면 목성의 강력한 중력으로 인해 유로파의 모양을 변형시키고 목성으로부터 먼 지점으로 이동하면 약해진 중력으로 유로파가 다시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운동이 표면을 쥐어짜며 유로파의 조석 가속 현상을 만듭니다. 유로파의 궤도 이심률은 이오와의 궤도 공명으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유로파의 조석 가속은 유로파의 내부가 움직이면서 마찰열을 만들어 바다가 얼지 않게 하는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죠. 이 에너지의 발생 원인은 이오가 목성 주위를 돌 때 목성으로부터 받은 에너지를 유로파와 가니메데로 보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갈릴레이 위성인 가니메데와 유로파, 이오는 각각 1대 2대 4의 궤도를 공명하며 공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로의 중력이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뜻이며, 특히 목성과 제일 가까운 위성 이오는 목성과 유로파, 가니메데의 중력으로 인해 내부가 휘저어지고 있어서 현재까지도 위성 이오의 지표면 내부에서는 화산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로파의 경우 목성 주위를 도는 이웃 위성 이오의 궤도와 2대 1의 공명을 이루는데, 이는 이오가 목성을 2번 돌 때마다 유로파는 한 번의 궤도를 완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로파와 이오 사이의 중력 상호작용은 조석력을 유발하며, 이는 유로파의 가열과 조석 굴곡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또한 목성의 또 다른 위성 가니메데와도 1대 2대 4의 공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가니메데가 목성 주위를 한 바퀴 돌 때 유로파는 2바퀴 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공명은 달들 사이의 중력 상호작용을 일으켜 유로파의 가열과 지질학적 활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즉 조석 굴곡에 의한 가열로 인해 유로파의 지표면 아래에는 액체 상태의 물로 이루어진 해저바다를 가지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조석력에 의해 생성된 열은 물이 고체로 얼지 않게 하고 달의 얼음 표면 아래에서 액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유로파의 표면 온도는 평균 영하 160도에서 영하 220도로 표면이 얼어붙을 정도로 추운 환경으로 아주 얇은 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1995년 허블 우주 망원경은 대부분 산소 분자로 구성되어 있는 유로파에 매우 얇은 대기를 관측했으며, 1997년 갈릴레오 탐사선은 유로파에서 전리층의 존재를 확인하여 대기권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유로파는 목성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방사선 폭발로 인해 하루에 약 5400mS의 충격을 받습니다. 만약 이 정도의 방사선에 노출된다면 하루 만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사선은 유로파 대기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제트추진연구소 JPL이 실시한 최근 연구에서 유로파가 어둠 속에서도 빛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강력한 방사선 이온이 표면에 침투하여 분자에 에너지를 공급하여 가시광선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방사선은 유로파 대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로파는 주로 산소로 구성된 매우 희박한 대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대기는 방사선 분해로 생성됩니다. 방사선은 산소 분자를 개별 원자로 분해하고 그 후 다른 분자와 결합하여 새로운 화합물을 형성하며, 이 화합물들은 유해한 방사선으로부터 잠재적인 생명체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과산화수소와 오존을 포함하는 것이죠. 얇은 대기는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목성의 가혹한 방사선으로부터 유로파의 표면을 보호해줍니다. 유로파는 태양계 다른 바위나 얼음형 천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표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목성의 강한 중력에 의해 발생되는 조수에 의해 끊임없이 재구성되고 변형되는 얼음층으로 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조수 현상으로 얼음이 구부러지고 갈라지게 하여 유로파 표면의 융기와 균열 등 여러 특징들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유로파의 표면은 지구의 빙하처럼 압력에 의해 변형되고 흐를 수 있는 물이나 슬러시 상태의 얼음층으로 덮여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로파의 표면은 목성의 복사층에서 나오는 전하를 띤 입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폭격당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얼음을 훨씬 더 부드럽고 변형되기 쉽게 만듭니다. 쉽게 말해 조석력과 강력한 방사선 이내로 유로파의 표면이 부드러운 상태로 만들어져 표면을 끊임없이 변화시키며 얼음으로 둘러싸인 지각 아래 바다와 같은 액체 상태의 지형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얼음층으로 덮여 있는 유로파는 매끈한 표면을 가지고 있지만, 유로파의 적도지역 지각은 15m 크기의 고드름이 하늘로 솟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갈릴레오 탐사선이 보내온 자료에 의해 우리는 유로파의 적도가 최대 15m의 얼음 스파이크로 덮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페니텐트라고 불리는 이러한 수직 균열은 칠레 사막과 같은 우리 지구의 건조 기후에 고고도 지방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페니텐트는 적도의 직사광선으로 인해
얼음이 녹아 균열이 생긴 것으로 추측됩니다. 유로파의 십자 지형은 반사율이 높은 알베도 지형인 것으로 보여지고, 이는 칼날 같은 얼음 기둥이 있는 페니텐트가 낮은 곳에 있음을 가리킵니다. 알베도 지형은 태양계 전체의 표면에서 대조적으로 반사율이 다른, 즉 두드러지게 밝거나 어두운 부분을 말하는데요. 유로파의 얼음 지각의 반사율은 0.64로 태양계에서 반사율이 높은 천체들 중 하나입니다. 유로파는 태양계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크레이터가 거의 없습니다. 지구의 달에는 지름이 25km 이상인 분화구가 5,000개 이상인 거에 비해 유로파의 표면에는 50여 개 미만의 분화구가 있을 뿐이죠. 이렇듯 유로파의 표면은 지질학적으로 약 3천만 년에서 1억 8천만 년에 불과하며, 이러한 사실은 유로파의 표면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재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유로파 표면에 있는 충돌구들은 상대적으로 젊은 데 비해 표면은 판구조론과 같은 원리로 끊임없이 활동하기 때문이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유로파의 바다. 과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유로파의 두꺼운 얼음 지각 아래 바다가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최근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나사의 제트 추진 연구소는 유로파의 두꺼운 얼음 지각 아래 최대 100km 깊이의 바다가 존재하며, 이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곳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갈릴레오 탐사선의 자기장 데이터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갈릴레오 탐사선은 유로파 자기장의 급격한 변화를 포착하게 되는데, 이는 목성과의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유도자기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유도자기장은 전기전도성 유체가 없으면 불가능한 현상으로 유로파의 표면 아래 전기가 통하는 전도층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도층은 바로 유로파의 지하에 염류가 있는 거대 바다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각의 일부 지역은 80도 정도 회전해서 거의 뒤집힌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지각과 맨틀이 붙어 있으면 불가능한 것으로 액체층이 존재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리앙 공우주국 나사의 허브르 주망원경은 얼음으로 뒤덮인 유로파 표면에 염화나트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유로파에는 20km에서 30km의 두꺼운 얼음층 아래에 100km가 넘는 깊이의 바다가 형성되어 있는데,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유로파의 바다는 지구 바다의 2배나 큰 부피의 바다를 가지고 있다고 추정하였습니다. 유로파는 태양계에서 물을 가장 많이 가진 천체로 생명체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신비로운 위성인 것입니다. 영국 리버풀 오프대의 신임 총장으로 발탁된 모니카 그레이디 교수는 유로파의 얼음으로 된 표면 밑에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구 바다에 있는 문어와 지능이 비슷하거나 더 높은 형태의 생명체를 찾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구와 같은 생태계의 존재가 태양계 밖에서도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1990년 갈릴레오 우주선이 촬영한 유로파의 모습입니다. 유로파의 표면을 가로지르는 길고 연속적인 선이 보이시나요? 리네아라고 불리는 이 선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선들의 양쪽 가장자리에서 얼음이 서로 엇갈려 이동한 흔적이 보여지는데, 큰 선은 20km 정도 펼쳐져 있습니다. 어두운 부분은 바깥쪽으로 밀려나 있고 중앙은 가벼운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리네아는 유로파의 얼음 지각이 조석가열을 겪으면서 얼음 표면이 점차 늘어나고 당겨지면서 발생합니다. 조석가열에 의해 얼음 지각에 균열이 생겨 따뜻한 층이 노출되고, 따뜻한 얼음이 폭발하듯 뿜어져 나오면서 지구의 해령과 같은 방식으로 선을 만드는 것입니다. 갈릴레오 우주선이 보내온 어두운 점 모양의 지형이 보이시나요? 바로 유로파에 있는 또 하나의 특징, 렌티큘러입니다. 렌티큘러는 라틴어로 죽은 깨라는 뜻으로 유로파 지표면의 돈 모양의 봉우리나 구덩이, 매끄럽고 어두운 점 모양의 특이한 지형들이 거칠게 뒤죽박죽 섞여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뒤죽박죽 형성된 렌티큘러들을 혼란 지형이라고 부르는데, 유로파의 대표적인 혼란 지형으로는 코나마나 카오스가 있습니다. 렌티큘러가 생기는 이유는 조석가속에 의한 현상으로 뜨겁고 밀도가 낮은 물질이 표면으로 솟아오르면서 기존 지각을 위로 밀어올리거나 완전히 뚫고 나가면서 형성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2012년 말 허브르 주망원경은 유로파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관측을 하게 됩니다. 바로 유로파의 테두리에서 물기둥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는 유로파의 극지방 오로라를 관측하다 산소와 수소 입자가 빠르게 움직이는 적을 발견한 것으로 굉장히 유의미한 발견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연구팀은 목성의 강한 자기장 때문에 전기적 성질을 띤 입자들이 빠르게 움직이며 오로라를 형성하던 중 입자가 물 분자와 충돌해 산소와 수소 이온을 형성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물 분자가 유로파의 내부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으로, 즉 유로파가 물을 뿜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물화산처럼 보이는 이 사진을 통해 유로파가 에베레스트 산보다 20배나 높은 물기둥을
주기적으로 뿜어낸다는 굉장히 유의미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이는 지표면의 균열로 인해 내부의 물이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는 플룸 현상으로 유로파가 목성으로부터 받는 기조력을 계산한 이론과 일치합니다. 유로파의 얼음 표면을 뚫고 분출되는 이 물기둥은 유로파 지각 아래에 바다가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과학자들이 추정한 유로파의 물의 수량은 지구보다 약 30배 이상 많은 양으로서 이 추정이 맞는다면 그야말로 물만 존재하는 천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로파의 탐사는 1973년과 1974년 파이어니어 10호와 파이어니 11호가 목성을 지나쳐 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보이저 탐사선은 유로파의 자기장을 측정하여 유로파의 얼음 지각 아래에 있는 바다의 존재를 알게 해주었죠. 1995년부터 2003년까지 8년 동안 목성 궤도를 돌며 유로파를 탐사한 갈릴레오 탐사선, 그리고 현재 목성 궤도를 돌고 있는 주노 탐사선까지 유로파를 방문한 탐사선들은 지표면 아래에 있는 바다와 지질학적 활동, 유기화합물의 가능성 등 우리에게 유로파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And liftoff. Liftoff of Falcon Heavy with Europa Clipper, unveiling the mysteries of an enormous ocean lurking beneath the icy crust of Jupiter's moon, Europa. (2024년 10월 14일) 나사는 유로파 클리퍼 탐사선을 발사했습니다. 이 탐사선은 목성으로 이동해 유로파의 표면과 지하바다에 대한 상세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50년간 우리는 생명의 흔적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우주를 탐색해왔습니다. 로봇 탐사선을 화성에 보내 암석을 시추했으며 심지어 소행성에서 채취한 샘플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생명체의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했죠. 언뜻 보기에 유로파는 생명체의 흔적을 찾기에는 이상한 장소처럼 보입니다. 목성은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인 골디락스 존 밖에 있으며 유로파는 우리 달보다 작은 위성입니다. 그리고 유로파에는 대기가 거의 없으며 태양풍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만큼 강력한 자기장도 없죠. 심지어 이곳은 궤도를 탐사하는 위성에게는 가혹한 환경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목성의 강력한 자기장은 태양의 복사 에너지를 전환시키고 집중시켜 방사선대에 공전하는 탐사선을 무자비하게 망가뜨릴 수 있죠. 만약 우리가 유로파 표면에 서 있다면 하루에 5400mS의 방사선에 노출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구에서 받는 방사선량보다 1800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만약 인간이 그곳에 몇 시간만 머물러도 결국 방사선 피폭으로 사망에 이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나사는 목성의 얼음 위성에서 생명체의 흔적을 찾기 위해 50억 달러, 하나로는 무려 6조 7천억 원을 지출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태양계 내에서 생명체를 찾을 수 있는 수많은 장소 중에 왜 하필 유로파일까요? 우리는 오랫동안 유로파가 생명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생각해 왔습니다. 이는 얼음 표면 아래에 거대한 바다가 존재할 것이라는 우리의 의심에서 비롯되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유로파의 지하바다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유로파에 물이 존재한다는 첫 번째 직접적인 확인은 보이저 탐사선에서 나왔습니다. 1979년 3월 나사의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는 태양계 탐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목성의 위성 유로파 궤도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보이저 탐사선은 25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비행하며 유로파 표면에 놀라운 이미지를 포착했죠. 유로파는 태양계의 다른 대부분의 위성들과 비교해보면 무언가 빠져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크레이터의 흔적이었죠. 수십억 년 동안 모든 행성과 위성들은 소행성들의 폭격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행성 표면에는 그 흔적이 남아있죠. 하지만 유로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로파의 표면은 매끄럽고 크레이터가 적었지만 이상하게도 움직이는 얼음으로 형성된 긴 능선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이미지들은 과학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유로파로 향하는 더 많은 탐사 임무들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죠. 보이저 5 발사 16년 후 갈릴레오 탐사선이 목성에 도착했습니다. 갈릴레오 탐사선은 8년 동안 이 거대한 가스 행성과 그 위성들을 연구했죠. 갈릴레오 탐사선은 임무 수행 중 몇 가지 이상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목성의 다른 위성 중 하나인 이오에 근접 비행할 때 귀중한 데이터를 손실한 것입니다. 갈릴레오 탐사선은 목성의 방사선대 안에 너무 오래 머물렀고 그 장비들은 설계된 방사선량의 3배를 견뎌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레오 탐사선의 자력계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것을 감지했습니다. 목성의 자기극은 지구와 마찬가지로 지리적 극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성이 10시간마다 자전하면 전체 자기장이 흔들립니다.
목성에서 발생하는 변화하는 자기장은 유로파의 자기장을 유도하며 그 자기장은 상당히 강력합니다. 이것은 유로파 내부에 전기전도성층이 존재해 목성 자기장에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했죠. 갈릴레오 탐사선의 측정 결과에 따르면 이 층은 표면 가까운 곳에 불과 수십 킬로미터 깊이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유로파의 표면은 두꺼운 얼음 지각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붉게 보이는 갈색 지역들은 분광기를 통해 관찰했을 때 수화된 염분과 황산, 심지어 박테리아와 같은 여러 가지 물질의 특징과 일치합니다. 최근 제트추진 연구소의 실험에서는 하얀색의 해염이 강력한 방사선에 노출될 때 유로파의 지표면 색깔과 동일한 갈색으로 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이 실험에서 과학자들은 유로파 내부에 거대한 소금물의 바다가 존재하며 그 깊이가 100km에 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다가 지질 활동을 일으켜 유로파의 표면을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 것이라 추측했죠.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왜 태양에서 멀리 떨어진 두꺼운 얼음층 아래, 그것도 이런 극한 조건에서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만약 과학자들의 생각처럼 그곳에 생명체가 있다면 얼마나 복잡한 생명체일까요? 유로파의 두꺼운 얼음 껍질은 지하바다를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합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이 치명적인 방사선들이 유로파의 생명체 가능성의 핵심이 될 수 있다 말하고 있죠. 유로파의 얼음 표면에 부딪힌 플라스마와 대전된 이온들이 과산화수소와 같은 강력한 산화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산화제들이 유로파의 지하바다로 흘러들어간다면 다른 분자들과 반응해 생명체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액체물이 생명체가 출현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리고 유로파에는 충분한 양의 물이 있습니다. 게다가 유로파의 물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규산염 멘틀과 상호작용합니다. 이것은 광물 화합물이 씻겨 내려가 잠재적인 생명체에게 자원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했죠. 하지만 목성은 지구에서 받는 햇빛의 약 4% 정도밖에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유로파의 표면 온도 또한 항상 영하 160도 이하이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유로파에 바다가 있더라도 그 바다는 완전히 얼어붙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로파는 태양에 의존하지 않고도 열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었죠. 유로파가 목성에 가깝게 공전하는 것 또한 또 다른 방식으로 생명체에 필수적인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유로파의 20율 높은 궤도는 위성을 수축하고 팽창시키는 조성력을 생성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마찰은 지하바다를 비교적 따뜻하게 유지시킬 수 있으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열을 발생시킬 수 있죠. 유로파의 공전 궤도는 완벽한 원형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오와 유로파, 가니메데가 궤도 공명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니메데가 한 번 공전할 때마다 유로파는 2번, 이오는 4번 공전합니다. 이로 인해 이오는 궤도의 한쪽에서 유로파를 안쪽으로 당기며 가니메데는 다른 쪽에서 바깥쪽으로 당겨 유로파 궤도를 더욱더 20율 높게 만듭니다. 그리고 목성의 인력 또한 목성 궤도에 가까운 쪽에서 더 강해지죠. 따라서 유로파는 끊임없이 늘어나고 찌그러지기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유로파의 조석 변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마찰이 유로파의 지하바다를 액체 상태로 유지할 만큼 충분한 열을 발생시킨다고 믿고 있죠. 이것이 바로 목성의 위성 이오가 이렇게 화산 활동이 활발한 이유일 것입니다. 화산 활동은 또 다른 에너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유로파의 얼음지 표면 아래 화산이 숨겨져 있다면 생명에 필요한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도 해저의 화산암이 소금물과 상호작용하며 에너지를 생성해 화학 반응을 일으켜 미생물과 기타 유기체가 번성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유로파에도 지구와 유사한 심해 열수 분출구가 존재할 수 있다 믿고 있죠. 또한 생명체가 출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모든 생명체의 근본적인 구성 요소인 화학 원소의 존재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원소들이 실제로 유로파에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죠. 최근 허블 망원경이 이산화탄소를 감지하는 데 성공했으며, 허블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이 이산화탄소는 운석이나 다른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유로파의 지하바다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블이 촬영한 적외선 이미지 또한 유로파 표면에서 탄소로 보이는 흰색 점을 발견했죠. 특히 이 이산화탄소는 지질학적으로 최근에 퇴적되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가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유로파의 얼음 아래에서 무언가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산화탄소 외에도 과산화수소의 흔적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혐기성 고세균에 의한 메탄 생성에 필수적입니다. 또 다른 놀라운 발견은 2022년 9월 29일 주노 탐사선이 유로파 표면 350km 상공을 비행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주노 탐사선은 유로파 대기에 방출되는 원자수소 이온을 감지했는데 이것은 유로파 표면을 강타하는 방사선 입자로 인해 상당량의 산소가 생성되고 이어서 물 분자가 수소와 산소로 분해된다는 것을 나타냈죠. 과학자들은 유로파가 초당 약 12kg의 산소를 생산하며 이것은 100만 명이 하루 종일 숨 쉴 수 있는 충분한 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연구팀들은 이 산소 중 일부가 지질학적 과정을 통해 유로파의 지하바다에 도달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 발견으로 그곳에 생명체 존재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었죠. 마지막으로 생명체가 시작하고 진화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환경과 무엇보다도 엄청난 시간이 필수적입니다. 유로파는 이러한 조건을 풍부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최신 추정치에 따르면 유로파의 지하바다는 우리 태양계만큼이나 오래되었으며 약 40억 년 이상 존재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유로파의 지하바다는 거대한 얼음층 아래에 고립되어 생명체가 출현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엄청난 시간 범위가 주어진다면 초기 지구보다 덜 유리한 조건에서도 생명체가 출현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클리퍼 탐사선은 수킬로미터 두께의 얼음 지각을 뚫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두꺼운 얼음 표면에서 생명체의 증거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스넛봇입니다. 패트리 접시가 상단에 붙어있는 드론인데 고래의 숨구멍 위를 날아다니며 고래의 콧물을 채취합니다. 동물학자들은 스넛봇을 사용해 고래의 생물학적 정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주에서도 매우 유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에서 간헐천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을 포착하기도 했죠. 과학자들은 클리퍼 탐사선이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직접 지하바다 물질을 수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만약 박테리아든 다세포 생물이든 생명체가 지하바다에 존재한다면 이 생명체의 흔적은 유로파의 표면에서 수킬로미터 위에서도 발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박테리아는 얼음 입자에 쉽게 얼어붙어 솟아오르는 간헐천을 통해 클리퍼 탐사선으로 직접 전달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과학자들은 그곳에서 발견될 생명체가 있다면 지구의 심해 열수 분출구에서 출현한 박테리아와 유사한 원시적인 형태일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집니다. 프로젝트에 참가한 과학자들은 원시적인 생명체를 가장 낙관적인 기대치로 내세우는 반면 다른 일부 과학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복잡한 다세포 생명체를 발견하기를 기대하고 있죠. 그들의 가설에 따르면 화학영양세균과 유사한 생명체가 유로파의 지하바다에 서식하며 해저의 유기퇴적층을 형성하고 다른 생명체들이 이를 먹이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퇴적물들은 지구의 초식동물에 비유될 수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상어와 유사한 포식자들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명체들은 완전한 어둠 속에서 두꺼운 얼음과 바다 깊이로 인해 발생하는 엄청난 압력을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환상적인 추측으로만 들릴지도 모르지만 이 가설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가설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주장은 20세기 후반 지리적 발견 중 하나입니다. 1973년 동남극에서 이루어진 연구 탐사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담수빙하 아래 보스토크 호수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호수는 4km 두께의 얼음 아래에 묻혀 있으며 수백만 년 동안 외부 세계와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죠. 과학자들은 이 호수에서 채취한 샘플에서 박테리아의 존재를 밝혀냈습니다. 보스토크 호수의 조건은 유로파의 지하바다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지구에서 발견된 이 독특한 사례는 겉으로는 절망적이고 극한 조건에서도 생명체가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었죠. 유로파 클리퍼는 나사가 행성 탐사 임무를 위해 제작한 가장 큰 우주선입니다. 무게는 약 6.5톤에 달하며 이 크기는 거대한 아프리카 코끼리와 같죠. 그리고 태양 전지판이 엄청나게 큽니다. 만약 태양 전지판을 자유의 여신상에 놓는다면 발가락 끝에서 왕관까지 닿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탐사선의 장비들은 그 크기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유로파 클리퍼 탐사선은 9개의 최첨단 과학 장비를 탑재하고 있으며 유로파에 도착하는 동시에 작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첨단 과학 장비 중에는 얼음을 관통하도록 설계된 레이더도 있습니다. 이 레이더는 유로파의 얼음 껍질에 전파 신호를 보내 반사된 신호를 분석해 유로파 내부의 숨겨진 특징을 밝혀낼 것입니다. 또한 유로파에 탑재된 고성능 카메라는 이전 임무보다 훨씬 더 높은 해상도로 유로파를 매핑할 것입니다. 이것은 20인치만큼 작은 특징들까지 상세하게 감지할 수 있죠. 그리고 적외선 열 감지기는 유로파의 표면 근처에 액체물이 있거나 분출되었을 수 있는 더 따뜻한 지역을 찾으며 간헐천을 확인할 것입니다. 유로파 클리퍼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합니다.
지구에서 목성까지 가는 길은 꽤 길지만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발사부터 목성에 도착하는 데까지 약 5년 반이 걸리게 됩니다. 화성을 한 번 그리고 지구를 한 번 더 근접 비행해 중력 도움을 받아 탐사선을 목성으로 쏘아 올려 2030년 목적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목성은 태양을 제외하고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방사선을 방출합니다. 유로파가 이 거대 가스 행성을 공전하면서 위험한 방사선대를 통과하여 우주선은 위험에 노출될 것입니다. 나사는 클리퍼 탐사선의 전자장비들을 보호하기 위해 밀도가 높은 알루미늄과 아연 벽으로 만들어진 저장칸에 보호했지만 일부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현대적 차폐 기술을 사용하더라도 방사선대 안에 있는 탐사선은 3개월 정도밖에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나사의 해결책은 유로파 근처로 빠르게 날아가 스쳐 지나간 다음 다시 멀어지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동안 여유 시간을 활용해 모든 데이터를 지구로 전송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유로파 근처로 빠르게 드나들며 날렵하게 치고 빠진다는 것이죠. 이 임무는 목성에 도착해 4년 동안 지속될 것이며 이 기간 동안 클리퍼 탐사선은 유로파를 49번 근접 비행해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수집할 것입니다. 이 임무의 주요 목표는 유로파 얼음 껍질의 정확한 두께와 아래 바다와의 상호작용 방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강력한 카메라를 사용해 미래에 있을 유로파 표면을 직접 탐사할 최적의 착륙 지점을 식별할 것입니다. 저는 유로파 클리퍼 탐사선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무엇을 보게 될지 정말 기대됩니다. 어쩌면 유로파의 얼음 아래에서 발견될 작은 생명체가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영원히 바꾸게 할지도 모를 일이니까 말이죠. 태양계의 위성들 중 가장 크고 밝은 위성, 거대 바다의 신비로움을 품고 있는 목성의 위성, 가니메데입니다. 목성의 거인이라 불리는 가니메데는 흥미로운 미스테리를 담고 있습니다. 목성에는 79개의 다른 위성들이 있으며 가니메데는 목성의 4대 위성 중 하나로 갈릴레오 위성 중 세 번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니메데는 지름이 약 5262km로 갈릴레이 위성 중에서 가장 큰 위성입니다. 태양계의 첫 번째 행성인 수성보다도 큰 위성인 것입니다. 1610년 1월 7일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자신이 직접 제작하여 만든 망원경을 통해 처음으로 목성의 달을 관찰하였습니다. 갈릴레오는 원래 목성 근처에서 행성을 가로질러 일직선으로 늘어선 3개의 별을 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저녁 갈릴레오는 이 별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 보였고 특이한 움직임을 가진 이 별들은 갈릴레오의 관심을 더욱 끌게 되었습니다. 갈릴레오는 그 후로도 계속해서 목성과 별들을 관찰하였는데 마침내 1월 11일 네 번째 별을 발견하였고 이 별이 이후 가니메데로 판명되었죠. 발견 일주일 후 갈릴레오는 이 4개의 별들이 목성 주변을 떠나지 않고 목성을 중심으로 위치가 바뀌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갈릴레오는 자신이 관찰하고 있는 것이 별이 아니라 목성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체라고 판단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니메데와 칼리스토를 발견하였고 연이어서 목성과 거의 붙어있던 이오와 유로파도 발견하였습니다. 갈릴레오는 자신을 지지해주고 후원해주었던 옛 친구이자 토스카나주의 대공인 코시모 2세대 메디치에게 바쳤고 갈릴레오가 발견한 4개의 목성의 위성들을 메디치가의 별이라 이름 붙였으며 이후 갈릴레오의 명명체계는 몇 세기 동안 사용되었고 180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갈릴레이 위성의 이름인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로 공식적으로 채택되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가니메데의 내부 구조는 주성분인 철과 니켈로 이루어진 핵을 가지고 있으며 규산염으로 이루어진 하부 멘틀과 얼음으로 이루어진 상부 멘틀, 그리고 얼음 지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가니메데의 얼음 지각과 암석 멘틀 사이에 바다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가니메데의 바다가 존재한다는 것은 1994년 갈릴레오 탐사선이 가니메데의 자기장을 발견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가니메데의 자기장의 존재는 철이 풍부한 가니메데의 액체 핵으로 인해 대류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대류 현상은 전기가 흐를 수 있는 높은 전동성을 갖게 합니다. 이는 가니메데 또한 행성과 같은 자기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기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소금물과 같은 전도성 유체를 갖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죠. 즉, 목성을 돌고 있는 목성의 위성 가니메데에 바다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가니메데는 목성 주변을 약 7일 주기로 공전합니다. 가니메데는 목성에서 가장 큰 위성이며 라플라스 공명이라고 알려진 독특한 궤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플라스 공명은 거대한 행성이 작은 위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어떻게 고리가 유지되는지를 보여주는 삼체 공명입니다. 세 위성의 공전 주기의 비율이 서로의 단순한 부분일 때 발생하는데 가니메데, 유로파, 이오의 공전 주기는 각각 1대 2대 4의 공전 주기입니다.
이 궤도 구성은 가니메데의 내부와 지질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위성들 사이의 중력 상호작용은 위성들이 서로 잡아당겨 조석 가열을 일으키며 궤도를 돌면서 목성과 다른 위성들의 중력 변화로 인해 다양한 조석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 조석 가열은 가니메데 내부에서 열을 발생시키며 화산 폭발이나 지각 변동과 같은 지질학적 활동으로 이어집니다. 조석 가열에 의해 발생하는 열은 고랑, 홈과 같은 독특한 지질 활동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 것이죠. 이 같은 조석 가열 효과는 가니메데의 해저 바다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게 되는데, 조석력에 의한 가열은 가니메데의 얼음 맨틀이 녹는 것으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액체 상태의 해저 바다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 해저 바다는 가니메데의 암석 중심부와 접촉하고 있으며 이는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전반적으로 가니메데와 유로파 2호의 라플라스 공명은 가니메데의 조석 가열과 지질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가니메데의 표면 반사율은 약 43%로 태양계 위성 중에서 가장 밝습니다. 이는 얼음과 물이 50에서 90% 정도의 비율로 표면을 덮고 있기 때문에 달의 표면 반사율이 12%임을 감안하면 가니메데는 매우 밝게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목성 탐사선 주노가 전송한 가니메데의 고해상도 사진입니다. 지표면에 분화구와 두드러진 줄무늬가 보이시나요? 가니메데의 표면은 주변 지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부분과 패인 부분이 많이 있으며 이것은 과거 지질 활동이 있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지형이 혼합되어 있는 가니메데의 모습입니다. 밝은 물질과 어두운 물질이 섞여 있는 심하게 분화된 지형을 가지고 있는 가니메데는 내부에서 표면으로 방출되는 분화로 인해 가니메데의 표면에 밝은 물질과 어두운 물질이 혼합된 복잡한 지형이 형성되었습니다. 가니메데의 어두운 부분은 위성 표면을 약 3분의 1가량 덮고 있으며 40억 년 전 생긴 충돌구와 그보다 덜 오래된 듯한 광범위한 균열, 능선으로 가로지르고 있는 밝은 부분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러한 밝은 지역의 균열과 능선의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조석 가열에 의한 판의 이동 때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목성을 방문한 많은 탐사선들은 목성을 지나쳐가거나 목성 궤도에 진입하여 가니메데를 밀접하게 살펴보았습니다. 1973년 파이어니어 10호는 목성을 지나쳐가며 우리에게 가니메데의 사진을 전송하였으며 파이어니어 11호는 1974년 목성을 지나가며 위성들에 대한 정보를 지구로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보이저 1호는 1979년 목성을 지나쳐가면서 가니메데의 크기가 타이탄보다도 더 큰 크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내었고 위성들의 지형도 관측하였습니다. 그리고 1995년 갈릴레오는 목성 궤도에 진입한 후 1996년부터 2000년까지 6번의 근접 통과를 실시했습니다. 갈릴레오 탐사선은 가니메데 표면에서 264km 떨어진 곳을 지나갔으며 1996년 근접 통과를 통해 가니메데의 자기장 또한 발견하였습니다. 이후 갈릴레오 탐사선은 여러 가지 스펙트럼을 지구로 전송하였고 이 이미지를 통해 가니메데 표면에 존재하는 물도 발견하게 되었죠. 갈릴레이 위성 중 가장 바깥쪽에 있으며 지름이 약 4820km로 수성과 비슷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위성.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서 더욱 신비로운 목성의 위성, 칼리스토입니다. 칼리스토는 1610년 1월 7일 갈릴레오 갈릴레이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갈릴레이에게 목성과 그 위성들에 대한 관측은 매우 중요했는데 이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 주위를 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목성의 위성들의 움직임을 관찰함으로써 갈릴레오는 그것들이 지구가 아닌 목성의 궤도를 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목성이 하늘에서 정지된 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칼리스토와 목성 사이의 평균 거리는 약 188만 킬로미터입니다. 목성과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궤도로 인해 칼리스토는 궤도 공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달이 목성 주위를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은 16.7일입니다. 칼리스토의 궤도는 약간 찌그러진 타원형 궤도를 가지고 있으며 목성의 적도 기준 0.19도로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칼리스토의 자전주기는 대략 16.7일이며 이는 목성 주위를 도는 공전주기 16.7일과 같습니다. 이렇게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같은 이유는 조석고정이라는 현상 때문인데요. 조석고정으로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같아지면 칼리스토의 같은 면만 항상 목성을 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칼리스토는 자기장이 없어 목성의 자기권에서 온 하전 입자의 폭격을 받아 칼리스토 주위에 얇은 플라즈마 토러스를 만듭니다. 목성의 달인 칼리스토의 온도는 태양으로부터 먼 거리와 낮은 반사율로 인해 극도로 춥습니다. 표면 온도는 하루의 위치와 시간에 따라 영하 120도에서 영하 180도 사이입니다. 낮은 반사율은
칼리스토가 햇빛을 매우 적게 흡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성의 4대 위성 중 하나인 칼리스토는 매우 얇고 약한 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기는 주로 이산화탄소와 산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칼리스토의 표면과 목성의 자기권에 있는 화전 입자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칼리스토의 얇은 대기는 지구와 같이 대기를 가두고 열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매우 큰 온도 변화를 초래하는데 낮과 밤의 온도차가 급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기를 연구하는 것은 달의 역사와 표면의 형성 과정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칼리스토의 내부 구조는 지각과 멘틀 그리고 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칼리스토의 가장 바깥층인 지각은 주로 물 얼음과 다른 휘발성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각의 두께는 다른 갈릴레이 위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얇은 20km에서 30km 사이로 추정됩니다. 지각 아래에는 암석과 얼음의 혼합물로 구성된 멘틀이 있습니다. 멘틀의 두께는 최대 600km이며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대류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칼리스토의 내부에서 나오는 열이 지구의 멘틀처럼 멘틀이 순환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칼리스토의 중심에는 바위와 금속으로 구성되어 있는 중심부가 있습니다. 중심 핵의 크기와 조성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다른 갈릴레이 위성들의 중심 핵보다 작고 밀도가 낮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칼리스토 내부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액체물의 잠재적인 해저의 존재입니다. 갈릴레이 탐사선의 자기장 관측으로 인해 표면 아래 전도층의 존재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층은 잠재적으로 생명을 품을 수 있는 바다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칼리스토의 지각 아래 50에서 200km 깊이에 염분이 포함된 바다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칼리스토의 지질 구조는 큰 충돌 크레이터, 가파른 경사지, 그리고 얼음 화산에 의해 생겨난 지형이 섞여져 있습니다. 칼리스토의 표면은 태양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 중 하나이며 약 45억 년 전에 생성되었습니다. 이는 포화 상태에 가까운 수많은 충돌구들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칼리스토는 화산 활동이나 판구 조롱과 같은 지질학적 흔적을 전혀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표면이 오랜 세월 지난 후에도 온전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칼리스토 표면의 실제 모습을 보러 가시죠. 직경이 1600km인 칼리스토에서 두 번째로 큰 충돌구 아스가르드입니다. 그리고 칼리스토의 대표적인 충돌구 바랄라 충돌구는 지름 약 3800km로 칼리스토에서 가장 크며 눈에 띄는 충돌구 중 하나로 다른 충돌구들보다 많은 동심원 고리를 포함하고 있는 다환 충돌구입니다. 또 다른 충돌구인 하르 충돌구의 중앙에는 이처럼 큰 돔이 있습니다. 하르 충돌구에서는 연속적인 분출물 담요도 볼 수 있습니다. 칼리스토 표면에는 반사율이 80% 이상인 얼음으로 이루어진 밝은 부분들이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어두운 부분들은 대부분 주변 지형의 낮은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밝은 지역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칼리스토의 표면은 밝은 점들로 표시되는데 이것은 새로 노출된 얼음의 영역으로 보여집니다. 작은 그릇 모양에서부터 큰 다중고리 분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충돌구로 덮여있는 칼리스토입니다. 칼리스토의 표면은 어두운 줄무늬로도 표시됩니다. 이는 달의 가장 바깥층인 레골리스의 물질이 가파른 경사면을 미끄러져 내려가 어두운 줄무늬를 남기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줄무늬들은 가파른 분화구와 경사면에서 가장 흔합니다. 또 다른 유형의 지질학적 특징은 얼음 화산입니다. 칼리스토의 얼음 화산 활동은 지구의 화산 활동에서 분출되는 마그마가 아닌 물, 암모니아 또는 다른 휘발성 물질에 분출하는 화산 활동입니다. 얼음 화산의 특징은 어두운 물질이 분출되며 그 물질이 달의 표면에서 얼어붙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어두운 점과 능선이 형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칼리스토는 더러운 얼음 행성이라는 독특한 별명을 얻게 된 것이죠. 칼리스토의 표면은 밝은 지역과 어두운 지역이 혼합된 것이 특징입니다. 밝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젊은 지형으로 저온 화산 활동이나 다른 지질학적 과정의 결과로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얼음과 같은 고체가 액체로 변하지 않고 기체로 변할 때 발생합니다. 이 과정은 달의 기반함에 있는 얼음이 햇빛과 다른 형태의 에너지에 노출될 때 생기는 현상으로 얼음이 승화되어 기체로 변하게 할 때 발생하는데, 이때 주변 안반이 불안정해져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칼리스토를 포함한 목성의 탐사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나사의 파이어니어 10호와 11호는 목성과 목성의 위성들의 근접 통과를 하며 칼리스토의 첫 번째 클로즈업 이미지와 여러 측정값을 제공하였고, 이후 발사된 보이저 1호와 2호는 칼리스토 표면 특징과 구성을 포함한 자세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내왔습니다.
1989년 발사된 나사의 갈릴레오 탐사선은 14년 동안 목성 탐사 활동을 하였으며 칼리스토 표면의 고해상도 이미지와 자기장, 그리고 표면 온도를 포함한 지금까지 가장 상세한 이미지와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목성 궤도를 돌고 있는 나사의 주노 탐사선. 주노 탐사선은 목성과 그 위성들의 자기권과 방사선 환경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했습니다. 이후 이루어질 탐사 계획으로는 2024년 발사 예정인 유럽 우주국의 주시 탐사선입니다. 주시 탐사선은 칼리스토와 다른 얼음 위성들에 대한 자세한 연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파이어니어, 보이저, 그리고 갈릴레오 탐사선과 카시니오, 주노 탐사선까지 지금까지 여러 탐사선들로 인해 목성과 그 위성들의 특징과 환경 등 귀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칼리스토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칼리스토에 대한 과학자들의 관심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태양계를 탐험하기 위해 필수적인 우주기지가 칼리스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칼리스토가 완벽한 우주기지로 예상되는 이유는 목성에서 멀리 떨어진 궤도 때문입니다. 칼리스토는 목성에서 19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며 목성 자기장의 영향을 작게 받습니다. 바로 이러한 환경이 탐사에 적합하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칼리스토의 지질학적 안정성은 상대적으로 지표면에 구조물을 짓는 데 도움이 되며 거대한 산이나 깊은 참호가 없기 때문에 더 빠르고 쉽게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칼리스토는 안전한 거리에서 내부 목성계를 탐사하거나 태양계를 탐사하기 위한 웨이스테이션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갈릴레이 위성들은 연구할 가치가 상당히 높은 위성들로 여겨지고 있으며 유럽 우주국은 바로 이에 집중하고자 주스 탐사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성의 대기. 목성의 대기는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약간의 암모니아와 메탄이 존재합니다. 대기층의 두께는 약 3000km 정도이며 내부에서 방출되는 열과 빠른 자전 운동으로 인해 아주 복잡한 운동을 합니다. 구름층의 두께는 약 150km 정도로 추정되며 풍속이 초당 180m 이상인 제트기류가 형성됩니다. 목성의 대기는 독특한 줄무늬를 갖고 있습니다. 어두운 줄무늬는 띠, 밝은 줄무늬는 대로 부르는데 이런 띠와 대 10여 개가 적도와 평행하게 번갈아서 목성 전체를 휘감고 있습니다. 목성의 트레이드 마크 대적반입니다. 대적반은 목성의 남반구에 위치한 지구의 2배 크기에 달하는 거대 폭풍을 말합니다. 최초로 대적반을 발견했던 당시엔 목성의 거대 분지라고 생각했었으나 보이저 2호 관측으로 대적반이 거대 소용돌이 구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적반의 소용돌이 속도는 시속 500km 이상으로 목성 표면에 짙은 붉은색으로 된 거대한 고기압성 폭풍입니다. 대적반은 카시니가 1665년에 발견한 이후 약 300년간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목성이 가진 에너지가 무지막지한 데다가 폭풍을 약화시켜줄 암석 표면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적반이 연한 붉은색인 이유는 목성 대기 상층부에 있는 암모니아와 아세틸렌 가스가 태양 자외선의 영향을 받아 붉은 물질을 내놓는데 대적반의 소용돌이 폭풍이 이것의 확산을 막으면서 대적반 부근만 연한 붉은색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목성 표면의 독특한 줄무늬는 변화무쌍한 목성의 기류로 인해 생기는 것인 거죠. 목성에는 대적반뿐만 아니라 작은 소용돌이 흐름들도 상당히 많이 관측됩니다. 작다고는 해도 지구 전체를 덮을 정도로 큰 것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강력한 소용돌이 흐름들이 계속 유지되는 이유는 목성의 엄청나게 빠른 자전 속도 때문입니다. 목성은 지구보다 훨씬 크지만 자전 주기는 10시간에 불과합니다. 1979년 2월 25일 보이저 1호는 목성에서 92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을 지나가면서 대적점을 처음으로 정밀하게 찍은 사진을 지구로 전송했습니다. 대적점 왼쪽으로 보이는 물결 모양의 구름 패턴은 파동이 유별나게 복잡하고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2016년 목성 주변 북극 궤도에 진입한 주노 우주선은 2017년 7월 11일 대적점에 접근하여 표면으로부터 약 8,000km 거리에서 이 태풍의 사진 여러 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목성의 트레이드 마크인 대적반이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대적반은 발견 당시 지름이 지구의 3배가량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4월을 기준으로 대적반의 지름은 16,350km로 이는 지구 지름의 1.3배입니다. 불과 150년 사이에 대적반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입니다. 목성 남극의 폭풍 구조.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인 목성은 난기류에 휘감긴 폭풍의 행성입니다. 대표적 특징으로는 젓갈색 소용돌이인 대적반 외에도 극지방에는 15개에 달하는 대형 폭풍이 고정적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목성 탐사선 주노가 2016년 처음 발견한 목성의 극지방 폭풍은 북극에서는 초대형 폭풍 하나를 중심에 두고 이보다 작은 8개의 폭풍이 둘러싼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목성 남극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6개의 폭풍이 하나를 가운데 두고 나머지가 주변을 감싸며 안정적인 오각형을 형성하였고, 최근에 새로운 폭풍이 형성되면서 육각형 구조로 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노 탐사선은 목성 3,500km 상공에서 22번째 근접 비행 중 새로운 폭풍이 추가된 것을 포착했습니다. 나사 제트 추진 연구소는 새로 관측된 폭풍은 현재 텍사스와 비슷한 크기로 기존 폭풍보다는 훨씬 작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비슷한 크기를 갖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풍속은 시속 362km로 기존 폭풍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목성에는 총 9대의 우주선이 목성을 방문했습니다. 최초로 목성을 관찰한 파이어니어 10호부터 파이어니어 11호,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 율리시스, 카시니 하위언스, 뉴호라이즌스, 갈릴레오 탐사선, 그리고 주노 탐사선까지 인류는 우주에 수많은 탐사선을 보내왔습니다. 그중 1979년 보이저 탐사선은 목성의 고리개를 발견했으며 행성의 구름과 폭풍 사진을 수천 장 찍었습니다. 이 사진으로 신비한 대적반이 거대한 폭풍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보이저 1호와 2호는 목성의 위성 2호에 있는 수십 개의 화산을 발견했는데, 이는 다른 천체에서 발견한 첫 번째 활화산이었습니다. 1995년 목성 궤도에 첫 번째로 진입한 갈릴레오 탐사선. 갈릴레오 탐사선은 목성의 대기와 거대한 자기장을 조사했으며 갈릴레오 위성을 면밀히 연구했습니다. 또한 목성의 위성 유로파에 바다가 존재할 가능성을 발견했으며 최초로 소행성 이다와 가스프라의 사진도 찍었습니다. 수많은 업적을 남긴 갈릴레오 탐사선은 2003년 목성과 충돌하면서 그 임무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주노 탐사선입니다. 두 번째로 목성 궤도에 진입한 주노 탐사선은 2016년 목성에 도착해 소용돌이 치는 두꺼운 구름에 쌓인 목성을 탐사했습니다. 2025년 9월도는 탐사선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거대의 기체 행성을 탐사할 예정인 주노 탐사선은 우리에게 목성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감상하시죠. 2018년 4월 9일 목성 탐사선 주노는 가지런한 황토색 횡선 사이에 대적반 하나만 놓여져 있던 모습과는 달리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낯선 목성의 모습들을 보내왔습니다. 형용할 수 없는 경이로움과 한편으로는 공포감마저도 느껴지네요. 마치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을 연상케 합니다. 목성의 돌고래 구름이라는 제목의 흥미로운 이 사진은 주노가 목성의 16번째 금목점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원본 사진의 재가공을 거쳐 완성된 이 사진 속 모습에는 목성의 구름 속을 헤엄치는 듯한 돌고래의 모습이 선명하네요. 목성의 대기 패턴을 더 잘 강조하기 위해 주노 이미지의 색상을 인위적으로 향상시킨 이 사진은 가스행성 목성의 특징인 목성의 가스 포락선의 난류를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하는 사진입니다. 밝은 대리석 빛깔을 내며 우주에 떠있는 모습이 한편의 명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주노가 보내온 목성의 남극 모습입니다. 거대한 가스 구름으로 덮여있는 목성 대기로 인해 목성의 적도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지구보다 큰 소용돌이 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주노는 목성의 남극과 북극 지방에서도 반경 600에서 1000km인 폭풍이 무리를 지어 발생하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질서가 전혀 없는 카오스 상태에 가까운 이 폭풍은 반지름이 1400km인 가장 규모가 큰 폭풍도 있었습니다. 지구에서 발생한 가장 큰 폭풍보다 10배 이상 큰 규모입니다. 2020년 8월 25일 허브루 주망원경은 소용돌이 치는 구름과 가스로 가득 찬 목성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목성과 그의 위성 유로파의 모습입니다. 다채로운 색깔의 구름띠의 모습이 인상적인 이 사진은 목성으로부터 약 6억 5천만 킬로 떨어진 곳에서 촬영됐습니다. 허브루 주망원경은 목성의 오로라도 관측했습니다. 목성 극지대 상층에서 거대한 오로라 현상이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지구보다 넓은 면적에서 푸른빛이 쉴 새 없이 반짝이는 모습이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2022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촬영한 목성의 모습입니다. 적도 주변의 고리가 보이시나요? 거대한 구름띠까지 깊은 바다를 담아놓은 듯한 모습이네요. 북극과 남극의 고위도 지역에 나타난 오로라까지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인류는 목성과 목성 2위성을 더 많이 탐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끝없는 인류의 연구와 도전이 앞으로 우리가 맞을 세계에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모든 신의 지배자인 주피터, 바로 목성의 이름입니다. 지금까지 태양계 행성의 지배자, 목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또 재밌는 우주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아낌없이 댓글 올려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